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소위 이노베이티브 AI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인공지능이 뭔가 스스로 그 재기 개선이라 재기 개선이라고 표현, 셀프 임프루먼트인가? 그러니까 뭔가 오류를 스스로 찾아내면서 이걸 보정해 나가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그 혁신적인 부분까지 제한해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달하고 마지막 이 조직 AI, 오거나이제이션 AI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AGI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이 일반 인공지능은 거의 인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갖고 오히려 그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제 도달하는 게 바로 이 AGI인데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뭐 추론과 판단을 넘어서 지금까지 이제 생성을 해내고 있는 거죠. 생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의 99.99%는요 다 뭐 모방하거나 또는 조합되거나 또는 이렇게 개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이 소위 5단계 돌입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일반 인공지능 AGI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 샘 알트만은 10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있다. 자기는 이미 벌써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다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최소 뭐 30년, 50년은 걸릴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쪽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이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아마 그 추론 A에서 자율 AI 그러니까 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수의 그 지식 노동자들이 그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요즘 다 하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율 AI에서 혁신 AI 그다음에 혁신 AI에서 이 조직 AI 요 한 7, 8년 정도 요 기간 동안에 그 지식 노동자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때부터는요. 이 지식 노동자보다 오히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미 뭐 인공지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회계나 법률 여기 법률사무소에서도 많이 오셨지만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대체할 거고 또 자본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 더 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싱귤레리티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싱귤레리티는 AGI까지는 싱귤레리티가 아니고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요 ASI를 싱귤레리티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이거를 이제 초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죠.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이게 이제 레이 커저웨이 얘기하는 특이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AI는 뭐 인간보다 못하지만 이 AGI는 거의 인간과 근접하거나 인간보다 좀 더 우위의 그런 지능을 가진 수준이고, 요 ASI는 초지능. 그러니까 뭐 그 레이 커즈웨이의 표현에 따르면 그 지구상의 이 85인구를 다 합친 지능보다도 월등한 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ASI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전지전능한 신의 경지에 이제 오른다. 이게 너무 망상이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샘 엘트만의 다음 목표는 AGI가 완성된 이후에 다음 목표는 이 ASI를 개발하는 거다라고 이미 벌써 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저기 토마스 쿤이라고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이거 엉뚱한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실제로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터져 나오는 게 그동안의 그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망상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실현 도달 가능한 뭐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특히 저와 같이 이제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 AI가 가상 세계만 몸을 믿다는 겁니다. 뭐 문자 또는 뭐 저기 음성 또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소위 그
그런 툴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잖아요. 요즘 또 한참 또 그 광풍이 불었던 그 지브리 스타일 GPT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컴퓨터 안에서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슬슬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생성형 AI가. 그래서 작년부터 가장 핫한 키워드 AI 그 분야에서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피지컬 AI, 물리적 AI.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게 언어를 쓰기 시작한 게 한 5만 년에서 한 6만 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문자를 발명해서 쓰기 시작한 게 한 6천 년 정도. 그리고 인간의 그런 시각, 청각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한 게 한 100년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의 그런 그 데이터화돼서 디지털화돼서 인공지능이 이걸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지 못하는 인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션, 동작, 행동, 그리고 힘 조절, 그다음에 촉각. 이런 부분은 지금 데이터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 SF 속에서나 보는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토인지 또는 뭐 이게 사과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걸 만져보고 또 체험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근데 로봇은 모른다는 거죠.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그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토마토를 잘라야 되는데 사과를 자를 때의 힘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계란 후라이를 해야 되는데 계란은 우리는 딱 알잖아. 어느 정도 힘 조절을 해서 집어서 이걸 까가지고 프라이를 해야 되는지. 근데 로봇은 몰라요. 확 잡아서 이제 그 터뜨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그 카이스트 그 기계공학과 교수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그 물리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통일된 방식이 아직까지 없고, 또 이 로봇의 그 작업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대형 그 학습 모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사람의 동작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방을 해서 계속 이제 로봇한테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로봇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로봇한테 학습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느리고 어렵다.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 하는데 정말 하다가 지친다.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계산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달에 4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은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 제미나이 2.0에서 제미나이 로보틱스,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이 두 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는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상황을 로봇 스스로가 이해하고 로봇을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시각 언어 행동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은 이건 이제 공간 이해 능력을 활용해서 복잡한 로봇 움직임을 추론하는 이런 고급 비전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동영상 또는 이미지를 보면서 사람의 행동이나 그다음에 그 이런 힘 조절, 촉각을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영상만 보면서, 이미지만 보면서.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기술이냐. 아마 저는 이 제미나이가 한 3.0 정도 되면요, 아마 그 로봇과 이 인공지능이 결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을 하는. 그러니까 보통 그 로봇이 이 컵을 들어올려서 마시려면 다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제미나이에서 이거 공개를 했는데 사람이 이걸 막 옮겨요. 그럼 로봇이 그걸 쫓아다니면서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다. 이 공간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추론 능력이. 예, 그러면서 특별한 그런 뭐 프로그래밍 없이, 데이터 없이도 로봇 스스로가 그 물체를 판단하고 이 물체가 어느 정도 힘을 사용해서 이걸 집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반화된 추론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도 지금 거의 뭐 일부분이 이미 미국보다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너무 많은 업체들이 이 로봇 개발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괜찮은 거 안 나오겠습니까? 워낙 엄청난 자본이 투입이 되고 또 엄청나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서 이거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한 5년 동안에 이제 그 동향을 보면요, 저희 그 기계공학과의 그 로봇 그 연구하시는 로보틱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주로 이제 뭐 모터라든가 이런 뭐 관절 액추에이션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인공 근육, 인공뼈, 센서 이런 쪽에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요. 요거 그림이 조금 좀 그로우하긴 한데, 이게 그 사람의 세포를 지금 그 피부의 세포를 로봇한테 이식시키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건 이제 근육만 입혀가지고 로봇이 이제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기술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사람과 인간이,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제 안드로이드 탄생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응 또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2022년도에 12대 전략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기부에서.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공지능도 있고 첨단 로봇 제조 이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위원장을 맡아서 이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기술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뭐 목표와 이제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인재 양성 부분이었어요.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인재 정책 보도화라든가 또는 이제 핵심 인재 양성책의 강화라든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글로벌 우수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또 유치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애써 키우는 인재를 또 다른 나라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 리텐션 방안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계획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다 이 지능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또 어디에 무슨 뭐 거점 대학을 만들고 허브를 만들고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도 아무리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고 진흥을 하면 뭐하냐, 규제가 딱 발목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규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가진 느낌은, 아마 운전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놓고 악셀레이터 계속 밟아보세요. 차가 나가나. 다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규제를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R&D 분야에서도 규제가 너무 심해서, 특히 뭔가 이런 그 의학, 의료 이것과 만약에 연관이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하면 저희 그 카이스트가 그 대만의 단강대학이랑 MOU 맺어가지고 생명과학대학 거기 가서 실험을 해요.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조금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산업과 연결시켜서 성장 동력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둘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거의 예술의 영역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저희 그 미래전략대학원에서는 지금 크게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지식세상, 그다음에 과학저널리즘, 그다음에 미래전략인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중기적으로 우리 대학원 안에다가 과학기술 규제 프로그램을 하나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 과학기술의 지표에서 잘 모릅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 좀 규제를 좀 이렇게 균형 잡힌 규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 미래 전략의 방향성은 첫째도 인재, 둘째도 인재, 셋째도 인재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현실이 이게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이 소위 그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 연령 집단 중에서 가장 볼륨이 큰데요. 이분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은퇴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이런 연구기관과 대학은 말 것도 없고, 기업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또는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이런 연구원, 교수, 이 숙련된 엔지니어들 이탈이 계속해서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지금 줄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1969년도에 출생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태어났나 한번 찾아보니까 한 97만 명 정도 태어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70년, 71년도에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이제 구경하기 힘든 그런 숫자인데 2023년 합계 출산 0.72, 출생아 수 23만 명.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 4분의 1토막도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 예. 그런데 지금 대학교 4학년 애들이 2003년생 애들인데 얘들이 한 46만 명 태어날 때, 그런데 재작년에 23만 명. 이 아이들이 그 17년 정도 후면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데 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반토막이. 예. 근데 양도 줄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 23만 명 아이들 가운데 이공계 기피 현상이 또 심해지면서 다 조금 우수한 아이들이 다 의대로 빠지고 약대로 빠지고 한의대 빠지고 수의대 빠지고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아이들이 이 과학기술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지금 고창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카이스트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안 오는 것 같다. 지금 다른 지방 그 유니스나 지스 말할 것도 없어. 이미 벌써 거기서 그쪽 대학 가는 애들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정도 가는 거예요. 카이스트도 지금은 뭐 그럭저럭 유지하는데 한 15년 후부터는 상당히 좋은 인재를 좀 받는 게 어려워질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속이 되면 뭐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국가 경쟁이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농업국가 될 것 같아요. 농업국가. 근데 요즘에 농업도 과학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리고 뭐 작년에 살짝 뭐 출산율이 반등했다 해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합계 출산율 목표는 1.0인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070년까지 이 1점대를 전후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생아 수도 뭐 20만 또는 30만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과거 70년대, 80년대와 같은 그런 풍부한 인적 자원을 공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시아 경제식인 거예요. 이제 기시다 정부 때 일본이 그 정부 보조금 80조를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반도체 제조 생산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구마모토에 대만의 TSMC가 아마 공장 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반도체 공학과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본 반도체 제조 생산 부활 이거 쉽지 않을 거다,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저력을 갖고 있는 일본이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소부장은 굉장히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일본이 이거 왜 못하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본도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왜 어려울까요? 일본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의 그 반도체 제조 생태계가 붕괴가 되면서 그때 개발자, 숙련된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왔어요. 우리나라로 왔고 대만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젊은 인력 전혀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일본의 그 공대 그 연구실에 가보면요 대학원생들이 부쩍부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면 대학원에 한 명도 없어요. 뭐 반도체 인력이 하루아침에 뚝뚝 떨어집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이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장을 만들어놔도 이걸 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리조나 공장 만들어 놔봐야 그거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대만에서 일단은 이 대만 인력들 파견해서 1년 정도 운영하겠다 했더니 거기 또 노조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그만큼 인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얘기가. 사실 카이스트가 이 반도체 쪽은요 글로벌 탑, 교육 수준도 그렇고 학생들 수준이나 이런 그 성과들 나오는 거 탑인데, 예전에는 박사 배출되면요 주로 삼성이나 이제 SK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석사만 해도 석박사들이 다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갑니다. 뭐 마이크론,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이런 데서 아예 도리를 쳐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과 정말 노력을 들여서 키우는 인재들
그거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못 잡아요. 처우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뭐 이런 애국심에 호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계획의 리텐션 문제가 들어간 겁니다. 뭐 지금은 뭐 인재 전쟁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지금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ASML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40%가 외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천인 계획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재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술 패권 경제 이거로 인재 전쟁입니다. 예, 이것도 제가 작년인가 조성부랑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획 기사로 만들었던 건데 이미 우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인재들도 지금 다 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저희 대학원에 이제 석사 과정에 그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패키징 하시는 분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이분 박사학위가 있으세요. 교토대학에서 이제 그 공학으로 박사 받으셨는데 이제 미래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 대학원으로 오셨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지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이제 미국으로 파견을 좀 가게 되셨어요. 그게 조지아 공대로 조지아텍으로 갔는데 조지아텍에서 이분한테 그냥 1년 파견 오신 분한테 교수 자료 보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 가서 사표 던지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그냥 걔들도 이제 그 인력을 키워야 되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한국에서 뺏어 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기사로 나온 건데 그 오랜 동안 또 이제 그 연구 분야에서 또 일하셨던 그 소위 석학급들 이분들도 정년퇴니까 뭔가 마땅히 연구할 데가 없어서 또 이제 외국으로 나가시 중국으로 떠나시고 이게 결국 기술도 사람이 개발하지만 기술 유출도 사람에게서 유출이 되는 겁니다. 카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탈 가속화되고 있다. 이 얘기 어디 가서 하면 또 우리 총장님 되게 싫어해서 아닌데 종나공 그 통계가 근데 실제로 뭐 이탈률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우수한 인재들이 안 오는 건 분명합니다.